안녕하세요. 책 읽는 마음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생텍쥐베리의 소설 인간의 대지입니다. 인간의 대지는 소설로 분류됩니다만 실존 인물들과 작가 개인의 경험에 기반하기 때문에 느낌은 완전 에세이예요. 이 소설에는 생텍쥐베리 본인으로 추정되는 주인공 나,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우여곡절을 겪는 동료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바로 어제까지 함께했던 동료가 오늘은 사고로 행방불명되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생텍쥐베리의 문장을 보면 참 너무 감성적이고 아름다워서 저는 읽으면서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해 정말 추월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죠. 어쩌면 생텍쥐베리는 자신의 삶을 아주 정말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잠자리에 누워 감성 충만한 세계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라며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 세상의 모든 책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이는 대지가 우리에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장애물과 겨룰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 대패나 쟁기가 필요한 것이다. 농부는 땅을 갈면서 자연의 비밀을 조금씩 캐낸다. 그가 캐내는 진리야말로 보편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항공로의 연장인 비행기를 통해 모든 오래된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아직도 나는 아르헨티나로 맨 처음 야간 비행을 하던 바로 그때 보았던 광경이 눈앞에 선하다. 평야에 두문두문 흩어진 불빛만이 별처럼 반짝이던 그 캄캄한 밤의 모습이, 그 불빛 하나하나가 칠흑 같은 어둠의 대양 속에서 의식이라는 기적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 불빛의 보금자리 안에서 사람들은 읽고 생각하며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다른 보금자리에서는 어쩌면 우주를 탐색하며 안드로메다 성운을 계산하느라 녹초가 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 저쪽에서는 사랑을 나누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 불빛들은 들판 군데군데서 각자의 양식을 달라며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시인, 교사, 목수의 불빛 같은 가장 소박한 불빛까지도 반짝였다. 하지만 그 살아있는 별들 가운데에는 닫힌 창문과 꺼진 별빛과 잠든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을 것인가. 우리는 서로 맺어지기 위해 꼭 노력해야 한다. 들판 여기저기 타오르는 저 불빛들 중 몇몇과 소통하기 위해 애써야만 하는 것이다. 1926년의 일이다. 나는 라테코에르사의 새내기 전기 항공로 조종사로 막 입사한 참이었다. 이 회사는 나중에 에어프랑스사가 된 아에로포스탈사의 전신으로 툴루즈와 다카르 간 연락을 담당하고 있었다. 거기서 나는 업무를 익히고 있었는데 다른 동료들처럼 우편기 조종사라는 영예를 얻기에 앞서 새내기 조종사들이 을에 거쳐야 하는 수습 과정을 밟았다. 시험 비행, 툴루즈와 페르피냥 간의 왕복 비행, 얼어붙을 듯한 경납고 바닥에서 익히는 처절한 기상학 공부 등이 모두 그 과정의 일부였다. 우리는 아직 알지도 못했던 스페인의 산들을 두려워하는 한편 선배들에겐 경외감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우리는 그 선배들을 식당에서 만나곤 했는데 무뚝뚝하고 약간은 차갑기도 한 그들은 대단히 거만한 태도로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었다. 선배들 중 한 사람이 알리칸테나 카사블랑카에서 돌아와 비에 젖은 가죽옷 차림으로 뒤늦게 우리 일행에 합류할 때, 그리하여 우리 새내기들 중 하나가 쭈뼛쭈뼛 그의 비행에 대해 물을 때면 그는 몇 마디 간결한 대답만으로 덫과 함정, 갑자기 솟아오르는 절벽, 삼나무라도 뿌리채 뽑아버릴 듯 강하게 휘몰아치는 회오리 바람으로 가득 찬 우와 같은 세계에 폭풍우 치는 나를 우리 마음속에 그려주는 것이었다. 검은 용 같은 바람이 골짜기 어귀를 가로막고 장렬하는 번개가 산꼭대기를 뒤덮는 듯했다. 그 선배들은 우리가 그들을 계속해서 존경하게끔 그렇게 그럴싸하게 이야기했다. 때때로 그들 중 하나가 돌아오지 않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는 영원히 우리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 나중에 코르비에르 산맥에서 세상을 떠난 뷔리 선배가 돌아왔던 날이 떠오른다. 그 고참 조종사는 우리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는 아무 말 없이 무겁게 식사를 했다. 너무나 힘들었는지 여전히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날은 하늘에 구멍이 난 듯 항로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비를 뿌리고 조종사에게는 밧줄 끊어진 대포가 옛 범선의 가판위를 마구 굴러다니는 듯 산들이 시커먼 구름 속을 굴러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 악천후의 저녁이었다. 나는 비리를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키고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비행이 힘들었냐고 물어보았다. 양미간을 찌푸린 채 접시 위로 머리를 숙이고 있던 뷔리는 내 말을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덮개 없는 무게형 비행기에는 날씨가 나쁘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바람막이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내다보는데 그러면 바람이 따귀를 치듯 휘몰아쳐서 오랫동안 귓가에서 윙윙거린다. 마침내 뷔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제서야 내 말을 알아들은 모양인지 기억을 더듬는 것 같더니 느닷없이 너털 웃음을 떠뜨렸다. 뷔리는 좀처럼 웃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의 웃음이 놀라웠다. 그 짧은 웃음 덕에 그의 피로가 밝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승리에 대해 설명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묵묵히 음식을 씹었다. 하지만 그 어두침침한 식당에서 보잘것없는 하루의 피로를 푸는 그렇고 그런 사원들 가운데 어깨를 축 늘어뜨린 그 동료가 이상하게도 고귀한 존재처럼 여겨졌다. 그의 거친 겉모습 뒤로 용을 정복한 천사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 슬쩍 엿보였던 것이다. 드디어 내게도 소장 사무실로 불려가는 그 저녁이 왔다. 소장은 짤막하게 말했다. 내일부터 운행하게. 나는 거기에 그대로 선 채 이만 가보라는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가 약간의 침묵 끝에 이렇게 덧붙였다. 규정은 잘 알고 있겠지? 그 시절의 엔진은 오늘날의 엔진만큼 안전하지 못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접시가 깨지는 듯한 요란한 소음 속에 별안간 우리를 내팽개치는 일도 잦았다. 그러면 우리는 대피소도 마땅치 않은 스페인의 바위산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만다. 여기서 엔진이 부서지기라도 하면 비행기도 금세 끝장나고 말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비행기는 바꾸면 그만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바위를 들이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산악지대에서는 구름바다 상공을 비행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고장난 비행기로 흰 구름 속에 빠져들었다가는 산 꼭대기를 알아보지 못한 채 정면 충돌하고 말 것이다. 그날 저녁 소장이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복무 규정을 강조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스페인에서 구름바다 위를 나침반만 가지고 비행한다는 건 참 신나는 일일세. 아주 멋진 일이지. 하지만 명심하게. 구름바다 밑은 바로 저 세상일 테니까. 그러자 갑자기 고요한 세계가 구름 속에서 솟아오를 때 보게 되는 그토록 잔잔하고 단순했던 그 세계가 내가 알지 못할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그 부드러운 구름이 이젠 함정으로 변하는 것이다. 나는 거대한 하얀 함정이 저기 내 발 아래로 펼쳐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 아래에는 모두가 생각하듯 북적거리는 사람들이나 혼잡함, 도시의 활기찬 자동차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훨씬 더 절대적인 침묵, 보다 결정적인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 희뿌연 끈적거림이 나에게는 현실과 비현실,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결코 알 수 없는 것의 경계가 되어주었다. 또한 나는 어떤 풍경이든 그것이 한 문화나 문명, 그리고 직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는 점을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다. 산골 사람들도 구름바다를 알고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이 동화 같은 장막을 발견하지는 못한다.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어린아이가 가질 법한 자부심을 느꼈다. 나도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비행기 승객들과 아프리카로 가는 우편물을 책임지게 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히 겸손한 마음이 들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스페인에는 대피소가 많지 않은데 비행기에 위험한 고장이라도 났을 때 나를 받아줄 비상 착륙장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들었다. 나는 필요한 정보를 찾지 못한 채 불모의 지도 위로 몸을 숙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의 가슴은 그렇게 소심한 마음과 자랑스러운 감정으로 뒤얽혀서 출장 전야를 동료 기요메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기요메는 나보다 먼저 그 항로를 비행해 본 터였다. 그는 스페인으로 가는 열쇠를 넘겨줄 비결을 알고 있었다. 나는 기요메의 비법을 전수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의 방에 들어서자 그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소식 들었네. 기쁘지? 그는 포트와인과 잔을 가지러 찬장 쪽으로 갔다가 여전히 미소를 띤 얼굴로 내게 돌아왔다. 우선 한잔하지. 두고 보게. 다 잘 될 거야. 나중에 우편기로 안데스 산맥과 남대서양을 횡단 비행하는 그 기록을 세우게 될 이 동료는 램프가 불빛을 퍼뜨리듯 자기 주변에 자신감을 퍼뜨렸다. 몇 해 전 그날 밤 그는 셔츠 바람으로 램프 불빛 아래 팔짱을 낀 채 호기로운 미소를 지으며 내게 이렇게 간단히 말했다. 폭풍 우나 안개, 눈 때문에 힘들 때도 있을 거야. 그런 때는 자네보다 먼저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봐. 남들이 해낸 일은 나도 반드시 할 수 있다. 라고. 그러나 나는 가지고 간 지도를 펼쳐놓고서는 그래도 나랑 같이 이 항공로를 조금만 더 재검토해달라고 졸랐다. 그렇게 나는 램프 불빛 아래 엎드려 선배의 어깨에 기댄 채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 평온함을 느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배웠던 지리 수업은 얼마나 특이했던가. 기욤에는 스페인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다. 대신
스페인을 내 친구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수로학에 대해서나 인구나 가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또 귀아디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고, 다만 귀아디스 근처의 어느 밭을 둘러싸고 있는 오렌지 나무 세 그루에 대해서만 말해 주었다. 그것들을 조심하게 자네 지도에다 표시해 두고. 그래서 그 후로는 오렌지 나무 세 그루가 시에라 네바다 산맥보다도 더 크게 내 지도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로르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로르카 근처에 있는 소박한 농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었다. 살아있는 농가에 대해서, 그곳의 농부에 대해서, 그 안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자 우리에게서 15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농부 내외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산비탈에 자리를 잡고서 등대지기가 그러하듯 자신들의 별 아래에서 사람들을 구조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지리학자도 모르는 세세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상상할 수 없이 먼 거리에서 끄집어냈다. 왜냐하면 지리학자들의 흥미를 끄는 건 대도시에 물을 대주는 에브로 강이지, 모트릴 서쪽 풀숲에 숨어있는 30폭이 남짓한 꽃을 먹여 살리는 실개천 같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개울을 조심하게. 요놈 때문에 착륙장이 제 구실을 못하거든. 그것도 지도에 그려놓는 게 좋을 거야. 아, 모트릴의 실개천. 그 뱀 같은 녀석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가벼운 속삭임으로 개구리나 몇 마리 홀릴까 말까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놈은 오직 한눈만 감고 잔다. 그 실개천은 비상 착륙장의 낙원 속 풀숲 밑에서 납작 엎드린 채 20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나를 노리고 있다. 기회만 잡으면 단번에 나를 불꽃으로 휩싸버릴 것이다. 또한 나는 다리에 힘을 꽉 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저 산비탈에서 진을 치고 당장이라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30마리 양의 전투부대를. 그 풀밭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그 30마리 양이 어느샌가 자네 바퀴 밑으로 우르르 몰려든단 말이지. 그런 믿기 어려운 위협에 나는 그저 경탄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하여 내 지도 안의 스페인은 램프 불빛 아래서 차츰차츰 동화의 나라로 변화되었다. 나는 대피소와 함정을 십자로 표시했다. 그 농부와 30마리 양, 실개천도 표시해 두었다. 지리학자들이 등한시했던 양치기 아가씨도 정확히 제자리에 표시했다. 기요메와 헤어지자 나는 얼음장 같은 겨울밤을 왠지 걷고 싶어졌다. 외투깃을 여민 채 무지한 행인들 틈바구니에서 내 젊은 열정은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속에 비밀을 간직한 채 낯선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는 일이 자랑스러웠다. 이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해뜰 무렵 우편행랑이 비행기에 실릴 때가 되면 저들은 자신들의 근심과 열정을 다름 아닌 나에게 맡길 것이다. 바로 내 손 안에 저들의 희망도 맡겨질 테지. 그렇게 나는 외투 속에 몸을 파묻고 그들 틈에서 목자 같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나의 배려를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내가 밤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도 전혀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어디에선가 채비를 하고 있었을지 모를, 그리하여 내 첫 번째 비행을 어렵게 할지도 모를 눈보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오직 나뿐이었으니까. 별들이 하나하나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산책자들이 그런 사정을 어찌알랴? 별들의 비밀은 나 혼자만 알고 있었으니 마치 전투에 앞서 내게만 적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토록 막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암호를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반짝이는 환한 쇼윈도 앞에서 받았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모든 보화가 그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단념이라는 자랑스러운 도취감을 맛보았다. 나는 위협받는 병사였다. 그러니 이 저녁 파티를 위해 마련된 반짝이는 크리스털 그릇이며 램프의 갓, 책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었겠는가. 이미 나는 안개 덮인 하늘에 잠겨 있었다. 이윽고 누군가 나를 깨워준 것은 새벽 3시였다. 나는 덧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도시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엄숙하게 옷을 입었다. 30분 뒤 빗물로 번들거리는 보도에서 작은 여행용 가방을 깔고 그 위에 앉아서 나를 태우고 갈 버스를 기다렸다. 나보다 앞서간 많은 동료들도 처녀 비행을 하던 날에 이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그와 같은 기다림을 맛보았을 것이다. 마침내 길 모퉁이에서 구식 자동차가 덜컹덜컹 고철 덩어리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타났다. 나도 동료들처럼 잠이 덜 깬 세관 직원과 몇몇 사무원들 틈에 끼어 버스 의자에 비집고 앉을 권리를 누렸다. 그 버스는 곰팡내와 먼지 많은 관청 냄새, 사람의 한평생을 매몰시키는 낡은 사무실 냄새를 풍겼다. 버스는 500m 거리마다 정차해서 서기관을 한 명 더 태우고 세관 직원을 한 명 더, 감독관을 한 명 더 태웠다. 차 안에서 이미 꾸벅꾸벅 잠이 든 사람들은 새로 탄 사람의 인사말에 분명치 않게 웅얼웅얼 대답했고 새로 탄 사람도 가까스로 자리를 비집고 앉아 꾸벅거리며 잠이 들었다. 그것은 툴루즈시의 울퉁불퉁한 포장도로 위를 굴러가는 일종의 서글픈 짐짝들이었다. 전기항공로의 조종사도 이렇게 관리들 틈에 끼어 있으면 그들과 별로 구분되지 않았다. 가로등이 줄을 지어 스쳐 지나가고 비행장이 가까워 왔다. 비행장에 도착하면 흔들리는 이 낡은 버스도 단지 회색의 번데기에 지나지 않게 된다. 사람이 변신해서 나오는 회색 번데기. 앞서간 동료들도 누구나 그날 아침까지는 여전히 감독관의 역정을 고스란히 받으며 욕먹기 일수인 부하 직원의 처지였겠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는 스페인과 아프리카 우편기의 책임자가 탄생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3시간 후에는 번개 속에서 피레네 산맥에 있는 오스피탈레트의 용과 대결하고 4시간 후에는 그 용을 정복한 후 바다로 우회할지 아니면 알코이 산맥으로 직진할지를 오로지 혼자만의 온전한 권리로 자유롭게 결정하며 뇌우와 산악지대 그리고 대양에 맞설 한 인간이 탄생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이처럼 동료들은 누구나가 첫 비행을 하던 날 아침에 음산한 겨울하늘 아래서 이름 모를 무리들 속에 뒤섞인 채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지배자의 존재를 느꼈을 것이다. 5시간 후면 북극의 비와 눈을 뒤로 하고 겨울을 거부하면서 엔진 회전을 줄여 한여름 알리칸테의 찬란한 태양 속으로 하강해 갈 때 느껴지는 바로 그 지배자의 성장을. 이제 그 낡은 버스는 없어졌다. 그러나 버스의 딱딱하고 불편한 모습은 내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 버스는 우리의 일이라는 게 힘겨운 기쁨을 맛보기 위해 어떤 준비 과정을 필요로 하는 직업인지 잘 상징해주고 있었다.
차 안에서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검소했다. 그러고 보니 3년 뒤 그 차 안에서 조종사 레크리뱅이 죽었다는 사실을 10마디도 채 오가지 않은 사이에 알게 되었던 그 일이 떠오른다. 레크리뱅은 안개 낀 어느 낮 혹은 어느 밤 갑자기 영원히 은퇴해버린 정기 항공로 조종사 100여 명 중에 한 명이었다. 그때도 새벽 3시쯤이었고 익숙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던 소장이 감독관에게 소리 높여 말하는 것이 들렸다. 레크리뱅이 어젯밤 카사블랑카에 착륙하지 않았네. 네. 네? 감독관이 대답했다. 꿈길에서 억지로 끌려 나온 그는 잠을 깨고 성의 있는 반응을 보이려 했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요? 통과를 못했군요. 되돌아왔습니까? 그 질문에 버스 안쪽에서는 다만 아니 라는 대답만 들려왔다. 우리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뒤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1초, 2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아니라는 말에는 어떤 다른 말도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점, 그 아니라는 말이 확정적이라는 점. 레크리뱅은 카사블랑카에 착륙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그 어디에도 착륙하지 못하리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리하여 그날 새벽 처음으로 우편기를 몰게 된 그 새벽에 나는 이 직업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게 되었다. 유리창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반짝 반짝이는 포장 도로를 바라보면서 왠지 자신감이 옅어지는 것 같았다. 바람에 스쳐 커다란 종려나무 이파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포장도로의 물 웅덩이 위로 내비쳤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비가 오는군. 나의 첫 비행인데 정말이지 재수가 없는걸? 나는 눈길을 들어 감독관을 바라보았다. 날씨가 좋지 않죠? 감독관은 피로한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리더니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렸다. 별 문제 없겠는걸 뭐. 그런 악천후는 대체 어떤 징조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일까 하고 나는 자문했다. 기욤에는 전날 밤 단지 미소를 한번 지어 보이는 것으로 모든 불길한 징조를 지워주었다. 선배들이 우리를 겁주면서 말하던 그 불길한 징조를 말이다. 하지만 이제 그 불길한 징조가 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항공로를 조약돌 하나하나까지 알지 못하는 자가 눈보라를 만난다는 건 정말 딱한 일이지. 그렇고 말고. 선배들은 체면을 차릴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은 동정이 어린 시선으로 우리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마치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티 없는 순진함이 딱하기라도 하다는 듯이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버스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피난처 역할을 해왔던 것일까? 60명? 80명? 비 내리는 아침, 바로 그 과묵한 운전수에게 이끌린 채로 말이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점들이 군데군데 빛났다. 담뱃불이 깊은 명상에 잠긴 이들의 구두점을 찍은 것처럼 보였다. 나이든 월급쟁이들의 하찮은 명상이 말이다.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이 동승들이 마지막 호상객 노릇을 해온 것일까? 나는 또 그들의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속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병이나 돈, 집안 걱정거리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런 속내 이야기는 그들이 갇혀있는 우중충한 감옥의 벽을 보여주었다. 그러다 갑자기 운명의 얼굴이 내 앞에 나타났다. 여기 있는 나의 동료
늙은 사무원이여, 누구도 그대를 탈출시켜주지 않았다. 그대는 이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없다. 그대는 저 흰개미들이 그렇듯 광명으로 빠져나갈 모든 틈새를 시멘트로 애써 틀어막고 평화를 일구었다. 그대는 소시민적인 안정 속에서, 틀에 박힌 일과 속에서, 시골 생활의 숨막히는 관례 속에서 공처럼 굴러다니며 바람과 조수와 별을 막기 위해 그 보잘것없는 성벽을 쌓아 올렸다. 그래서 그대는 거창한 문제로는 조금도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대는 그대의 크고 작은 인간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고군분투했다. 그대는 결코 떠돌이별의 주인이 아니다. 그대는 대답 없는 질문은 결코 던지지도 않는다. 그대는 툴루주의 소시민이다. 아직 기회가 있었을 때조차 그 누구도 그대의 어깨를 붙들어주지 않았다. 이제 그대를 빚어준 진흙은 말라 굳어버렸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그대의 마음속에 깃들었을지 모를 잠든 음악가나 시인 혹은 천문학자를 깨워줄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는 폭풍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이 마법 같은 직업이 내게 하나의 세계를 열어 보여준 것이니까. 그 세계에서 2시간 후면 나는 검은 용과 맞설 것이고 푸른 번개 갈기를 왕관처럼 쓴 산봉우리들과 대결할 것이다. 밤이 오면 나는 폭풍 위에서 해방되어 별들 속에서 나의 길을 찾아갈 것이다. 우리 직업에 입문하는 세례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여행을 시작했다. 이 여행에서 대부분 아무런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평온하게 마치 잠수부처럼 우리의 활동 무대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다. 오늘날 그곳은 탐사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조종사, 기계공, 무전사는 이제 더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고 실험실에만 틀어박혀 지낸다. 그들은 갖가지 계기바늘의 움직임에 반응할 뿐 전개되는 풍경에는 감흥하지 않는다. 밖에는 산들이 어둠에 잠겨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는 이미 산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힘일 뿐이다. 그 힘이 다가오는 것을 계산해야 한다. 무전사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꼼꼼하게 숫자를 기입하고 기계공은 지도에 점을 표시하며 조종사는 위치가 빗나간 산이나 왼쪽으로 피해 돌아가려던 산 꼭대기가 전쟁을 준비할 때처럼 고요하고 비밀스럽게 정면에 우뚝 나타날 때면 진로를 수정한다. 같은 시각 지상에서 밤을 새는 무전사들은 자신들의 노트 위에 동료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꼼꼼하게 기입한다. 0시 40분 230도 방향 기내 이상무. 이것이 오늘날의 승무원들이 비행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움직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체감하지 못한다. 그들은 모든 목표물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마치 대양 항복판에서 밤을 맞이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덜덜거리는 엔진의 진동으로 환한 조종실을 가득 채워 기내의 본질을 바꾸어 놓는다. 시간은 그렇게 흐른다. 그러면 저 계기판 속에서, 무전 전구 속에서, 바늘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금술이 이루어진다. 1초 1초마다 저 은밀한 몸짓과 숨죽인 단어들, 주의를 집중하는 태도가 기적을 준비한다. 그리하여 때가 오면 조종사는 망설임 없이 유리창에 제 이마를 갖다 댈 수 있게 된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금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금덩이가 비행장 불빛 속에서 환하게 빛난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비행장에 도착하기 2시간 전 특정한 각도에서 비치는 불빛을 보고서
불현듯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구나 실감하게 되는 그런 비행을. 설령 인도에 있더라도 느끼지 않을 법한 그런 거리감을 느끼고 거기서 다시는 되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비행을 말이다. 메르모즈가 처음으로 수상기를 몰고 남대서양을 넘어가 해질 무렵 포토누아르 지역에 다다랐을 때가 바로 그러했다. 그의 전방에 토네이도의 꼬리가 마치 벽을 쌓아 올리듯 시시각각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다. 이어서 이런 서막에 밤의 장막이 드리워졌고 이내 그것들을 감추어 버렸다. 그리고 1시간 후 구름 아래로 미끄러지듯 빨려들자 그는 정말로 환상적인 왕국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곳엔 바다의 물기둥이 겹겹이 솟아올라 있었다. 얼핏 보면 신전의 검은 기둥들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것들은 한껏 부풀어 올라 폭풍 우의 어둡고 낮은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틈새로 빛의 자락이 드리워졌다. 보름달이 그 기둥 사이로 바다의 차가운 포석을 비추었다. 메르모즈는 아무도 없는 그 폐허 위를 가로질러 한 빗살 또 다른 빗살로 비스듬히 날고 솟아오르는 바다에서 포효하는 듯한 거대한 물기둥을 이리저리 피해 돌며 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는 틈새로 비치는 달빛을 따라 신전의 출구를 향해 기둥들을 피하며 4시간을 비행했다. 그 광경이 하도 압도적이어서 메르모즈는 포토누아르를 빠져나온 뒤에야 그동안 자신이 겁을 먹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기억이 난다. 현실 세계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여러 경험들 중 하나. 그날은 사하라 사막의 비행장에서 보내주는 무전 방위 측정에서 밤새도록 오류가 발생했다. 그래서 무선사 내리와 나는 완전히 골탕을 먹었다. 자욱한 안개 사이로 물이 빛나는 모습이 보이자 나는 황급히 해안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바다 쪽으로 깊숙이 비행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우리는 해안에 다다를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여차하면 가솔린도 동이 날지도 몰랐으니 말이다. 설사 해안에 닿는다 하더라도 비행장을 다시 찾아야 했을 것이다. 하물며 그때는 달이 질 시간이었다. 각도 정보가 없어서 이미 귀머거리 상태였던 우리는 차츰차츰 눈마저 멀어갔다. 마침내 달빛은 타다 남은 희미한 불씨처럼 눈벌판 같은 안개 속으로 사그라져 버렸다. 우리 머리 위의 하늘도 구름으로 뒤덮여갔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 구름과 안개 사이에서 일체의 빛도 물질도 없는 그런 세계 속을 비행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던 비행장들은 우리에 대한 정보를 더는 주지 못했다. 위치 측정 보고 없음, 위치 측정 보고 없음. 왜냐하면 우리 목소리가 그들에게는 사방에서 들려왔기에 실상 아무 데서도 들려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벼랑간 우리가 이미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전방 좌측 수평선 위에 반짝이는 점 하나가 나타났다. 나는 격렬한 기쁨을 느꼈다. 내리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나는 그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비행장일 수밖에 없을 거야. 비행장의 신호등일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하면 사하라 사막은 밤이면 완전히 빛이 꺼져서 거대한 죽음의 영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불빛은 잠시 반짝이더니 금세 꺼져버렸다. 우리는 사라질 무렵에 보이는 별 하나를, 그 별 하나를 향해 기술을 돌렸던 것이다. 안개층과 구름 사이의 지평선에서 고작 몇 분간 반짝이다 이내 사라지고 마는 그런 별을 향해서.
그때 우리는 또 다른 불빛이 여럿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희망을 안고 그 불빛들 하나하나를 향해 차례차례 기술을 돌렸다. 그 불빛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생사를 건 모험을 감행했다. 불빛이 보인다. 불빛이 보인다. 신호등을 3번 전멸하라. 신호등을 3번 전멸하라. 내리는 비행장을 향해 지시했다. 그것이 만약 비행장이었다면 신호등을 3번 켰다 껐다 했겠지만 우리가 지켜보던 그 가혹한 불빛은 깜빡이지 않았다. 불멸하는 그것은 그저 별이었다. 가솔린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우리는 번번이 금빛 미끼를 덥석덥석 물었다. 그때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선 진짜 신호등 불빛이었고 비행장이었고 생명이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또 별빛으로 바뀌어져 갔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별들 사이의 공간에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다가갈 수 없는 100개의 별들, 그 사이에서 단 하나뿐인 진짜 별을, 우리의 별을,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과 정다운 집과 우리의 애정을 간직하고 있는 그 별을 찾다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유치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내 앞에 나타났던 이미지를 당신에게 말해보려 한다.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욕구란 것이 남아 있었는지 나는 목이 마르고 배가 무척 고팠다. 만약 비행장을 찾는다면 우리는 일단 가솔린을 가득 채운 후 비행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하여 서늘한 새벽녘의 카사블랑카에 착륙할 것이다. 그러면 일은 다 끝난다. 내리와 나는 시내로 갈 것이다. 새벽녘 그곳엔 일찌감치 문을 여는 작은 술집들이 있으니까. 내리와 나는 안도감에 젖어 식탁에 앉아 자리를 잡고 뜨거운 크루아상과 카페라떼를 앞에 두고 지난밤의 일을 웃으며 이야기하겠지. 내리와 나는 생명이라는 아침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이 든 시골 안악은 그림이나 소박한 메달 혹은 묵주를 통해서만 신을 만난다. 이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 싶다면 쉬운 말로 이야기해야 한다. 나에게 있어 삶의 기쁨이란 그 향기롭고 뜨거운 음료의 첫 한 모금 속에 우유와 커피 그리고 미리 뒤범벅된 혼합물 속에 압축되어 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평온한 목장, 이국적인 농장, 수확물 등과 일체감을 느끼고 그리하여 온 대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우리 손이 미치는 범위에 존재하고 새벽 식사로 맛있는 냄새가 나는 밥 한 그릇을 차려주는 별은 오직 하나, 지구뿐이다. 하지만 뛰어넘을 수 없는 거리가 우리가 탄 비행기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사이에 겹겹이 쌓여 있었다.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가 별자리들 사이에서 방황하는 먼지 알갱이 한 알에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 천문학자 네리는 그 먼지 알갱이 하나를 찾기 위해 별들에게 계속 애원을 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그의 주먹이 내 어깨를 쿡 찔렀다. 나는 그 주먹이 내미는 종이 쪽지를 읽어내렸다. 대단한 통보를 받았음.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우리를 구해줄 대여섯 마디 말을 그가 마저 써주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천상의 선물이 도착한 걸까? 그것은 어젯밤 우리가 떠나온 카사블랑카에서 온 것이었다. 그 메시지는 전송이 지연되어 2000km 떨어진 곳에서 구름과 안개 사이 해상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느닷없이 도착했다. 그 메시지는 카사블랑카 공항에 있는 당국의 항공 담당자로부터 온 것이었다. 나는 읽어내려갔다. 생텍쥐베리 씨, 당신은 카사블랑카를 출발할 때
지나치게 경납고 가까이로 선회했습니다. 때문에 파리 당국에 징계 처분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경납고 근처를 지나치게 가깝게 선회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짜증스럽게 일한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비행장 사무실에서 이런 비난을 들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였을 것이지만 그 전보는 만나서는 안 되는 곳으로 우리를 찾아왔다. 그것은 지나치게 듬성듬성한 별들, 두터운 안개층, 바다의 위협적인 기운 속에서 폭발하듯 터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우편물과 우리 비행기 운명을 손에 꽉 움켜쥐고 살기 위해 조정을 하느라 갖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우리에게 자신의 하찮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화가 나기는커녕 뜬금없게도 크나큰 기쁨을 느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인이다. 그 담당 관료 덕분에 우리는 그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 하사는 우리 소매를 보고도 우리가 대위로 승진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단 말인가? 그는 우리의 명상을 방해했다. 우리가 북두성에서 사수좌로 장엄하게 백걸음을 옮기던 그 순간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유일한 사건은 오직 달의 배신뿐인 그때에 그 달의 배신으로 우리가 불안해지려 하던 바로 그때 말이다. 그 사람이 당시 이행했어야 할 절박한 의무는 그가 발딛고 있는 지구 위에서 가진 유일한 의무는 천체 속에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계산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수치들이 틀렸다. 그러니 그 나머지 일에 대해서 지구는 단지 잠자코 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래서 내리는 나에게 이렇게 쪽지를 썼다. 그들 말인데 바보 같은 짓은 집어치우고 우리를 어디로든 데려다주는 편이 좋을 텐데 말이야. 그가 말한 그들이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정치인들, 해군, 육군, 그리고 황제를 포함하는 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상대해 보겠다는 이 정신 나간 작자의 통보를 다시 읽으며 수성을 향해 기술을 돌렸다. 나는 시스네로스 비행장으로 가겠다는 희망을 접고 곡선을 그려 해안으로 향하면서 가솔린이 동이 날 때까지는 기술을 바꾸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하면 바다에 잠기지 않을 약간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었다. 불행히도 나를 눈속이만 신호등 불빛들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는 오직 신만이 알고 있었다. 서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해도 우리는 두터운 안개를 뚫고 깊은 밤 속으로 침잠에 들어갈 텐데 아무 사고 없이 육지에 착륙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럼에도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상황이 아주 분명했으므로 나는 우울하게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였다. 그때 내리가 통신을 툭 밀어서 보여주었다. 그 메시지가 1시간만 일찍 왔더라도 우리를 구해줄 수 있었을 텐데 시스네로스 비행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측정하기로 결정함. 시스네로스에 따르면 216도. 하지만 분명하지는 않음. 시스네로스 비행장은 이제 어둠에 잠겨 있지 않았다. 저기 우리 왼쪽에 손이 잡힐 듯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지만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 것일까? 내리와 나는 짧게 대화를 나누었다. 너무 늦었다는 내 의견이 일치했다. 시스네로스 쪽으로 달린다면 해안 쪽으로 가지 못할 위험이 더 커진다. 내리는 이렇게 답했다. 가솔린이 1시간 분량뿐이니 기술을 93도로 유지하자고. 그동안 비행장이 하나둘 깨어났다. 우리의 대화에 아가디르, 카사블랑카, 다카르 비행장의 목소리가 섞여서 들어왔다. 각 도시의 무전국들이 공항에 급보를 보냈던 것이다. 공항의 책임자들은 동료들에게 급보를 보냈고 이렇게 차츰차츰 그들은 환자의 병상 주위로 모여들듯 우리 주위로
모여들었다. 무익한 것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열정적인 것만은 분명했다. 쓸모없는 충고이지만 그 얼마나 다정한 것인가 말이다. 그러다 갑작스레 모든 항공로의 시발점인 툴루즈가 나타났다. 4,000km나 떨어져 있어야 할 그곳이 툴루즈가 단번에 우리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찌직 찌직 당신들이 조종하는 비행기는 F기인가? 그렇소. 그렇다면 아직 2시간 분량의 가솔린을 쓸 수 있다. 그 비행기의 연료 탱크는 표준형이 아니다. 시스네로스 쪽으로 기술을 돌리라. 이런 식으로 직업상의 급선무가 세계를 바꾸고 풍요롭게 한다. 정기 항공로 조종사가 진부한 풍경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 그날 밤과 같은 상황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승객에겐 실증만 일으키는 단조로운 풍경도 승무원들에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지평선을 막는 저 구름더미도 승무원에게는 단순한 배경막이 아니다.